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66년째 한 회사에 출근 중인 세계 최고령 총무과장이 있습니다. 나이는 92세.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총무부원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됐는데요. 66년째 한 회사에 그것도 여전히 즐겁게 출근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떠한 비결이 있기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일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오늘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퇴근하는 고단한 직장인들에게 할머니 총무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마음먹고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저절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일주일 만에 그만두려고 했던 회사에서 100세까지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믿어보세요. 오늘이 지나가면 또 내일이 와요. 오늘을 잘 해내면 내일도 분명히 잘할 수 있어요. 할머니 총무과장에게 손주뻘 직원들은 스스럼없이 다가가 편하게 조언을 구하고 소소한 일상을 나눕니다. 마음만 넘어도 꼰대 소리를 듣는 세상인데 92세 총무과장은 어떻게 한참 어린 후배나 상사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도 일이 즐거운 92세 총무과장인데요. 세계 최고령 총무과장인 야스코 할머니의 유쾌하고 따뜻한 조언을 담은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도 잘할 수 있다.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릴 때 나는 인정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살 만큼 살아봤지만 나도 기네스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느 날 회사에서 인정식이라며 갑자기 부산을 떨며 소감을 말하라기에 깜짝 놀랐었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툭하니 나도 모르게 적소이대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작은 노력을 거듭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93인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이유는 날마다 거듭된 하루하루를 꾸준히 맞이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처음부터 90이 넘을 때까지 일하겠다며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죠. 그저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 원칙은 바로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도 잘할 수 있다랍니다. 50년 정도 매일 아침 30분씩 꾸준히 요가를 하고 있어요. 요가를 할 때는 명상도 함께 하는데 명상을 통해 매일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 전에 일단 오늘에 전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죠. 나는 오늘이 어제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난 순간 더 자고 싶어, 좀 더 잘까, 옷을 갈아입고 회사에 가는 게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어제가 끝나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어제 실수를 했어도 오늘까지 이어서 생각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지나간 일은 그저 과거일 뿐입니다. 어제 일은 잊고 다시 오늘은 오늘 일을 하면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이제 오늘이 된 내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계속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진짜예요. 아기가 엄마 배 자리 잡을 때부터 날마다 쑥쑥 자랍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성장은 멈추지 않지요. 뒤집기를 하고 기어가다가 마침내 붙잡고 서며 자기 다리로 일어나 걷기 시작하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성장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된 근육도 단련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합니다. 회사원의 성장도 마찬가지죠. 막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노력하여 경험과 기술을 쌓으면 어느덧 자신의 기량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을 발견할 거예요. 아기처럼 급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면에서는 나날이 진전을 보이며 성장하죠. 수치나 성적을 떠나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92년 동안 지금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은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를 사는 즐거움이 배가 될 거예요. 답이 없어도 괜찮아. 지금을 살면 돼. 내가 젊었을 때는 가난한 탓에 생계를 이어가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살려면 이를 악물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로 직업을 삼는다는 행복한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이었어요. 세상이 조금 풍족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 찾겠다고 고민하는 청년들을 보면 시간이 참으로도 많이 흘렀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젊은 세대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시인 라이너 마리안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라고 추천하곤 하지요. 이 책은 고민하는 젊은 시인의 요청에 따라 릴케가 보낸 편지를 묶은 거예요. 릴케는 누구도 당신에게 조언하거나 당신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한밤 가장 조용한 시각에 자신에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라고 썼어요. 유명한 사람 중에도 닐케 팬이 꽤 많은데 마릴린 먼로는 닐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내 삶을 돌아보았다라고 말했다죠. 레이디 가가는 심지어 독일어로 된 닐케의 시 구절을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고 하네요. 하고 싶은 일을 못 찾겠다면 닐케의 충고에 따라 밤에 혼자서 조용히 명상하며 고민을 철저히 파고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원하는 직업은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해답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스로에게 계속 자문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룻밤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 몇 주, 몇 개월에 이르기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직업에 대한 해답은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근원적인 문제여서 그렇겠지요. 조금 감상적이 되었네요.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더라도 사실 괜찮아요. 지금을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니까요. 내일이 되면 또 지금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거, 그 얼마나 경이로운가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좀 쉬워질 거예요. 지금을 살아간다에 즐겁게라는 말을 추가해 보세요.
지금을 즐겁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나는 즐거워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못 찾겠다는 고민은 되게 부정적인 사고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바뀔 수 있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어요. 미안해요보다는 고마워요를. 자주 나쁜 면만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버릇이 들면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행동도 소극적으로 바뀌기 쉬워요. 작은 실패도 피하고 싶은 나머지 새로운 도전에 임하기도 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마는 거죠. 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게 버릇이 되어서인지 사소한 실패는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도 긍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꿀 작은 요령을 알려줄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미안해요를 고마워요로 바꾸는 거예요. 미안해요는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마워요는 긍정적인 말이며 늘 입에 달고 살면 무의식 중에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닫히지 않게 버튼을 눌러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나요? 원래 이 상황은 사과할 때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기다려준 사람에게 고마운 상황이죠. 미안하단 말을 건네며 문을 열어준 사람을 살펴보세요. 아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말을 건네면 어떨까요? 아마도 미소를 살짝 보일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마운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는 부정적인 말을 쉽게 내뱉고 있던 거예요. 사과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마워요를 말해봅시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오늘은 미안해요를 사용하지 말자고 다짐해 보세요. 집에 올 때까지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거예요. 마치 게임하듯이 도전하면 부정적인 사고가 어느샌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뀐답니다. 잔소리, 옛날 이야기, 자랑하기는 꼰대의 지름길. 상사나 선배가 되어서 젊은 사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회사나 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할 거예요. 그럴 때 귀로 들으면 오래 산 티를 내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건 허황된 꿈이라며 지적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으로 들으면 마음에 깊이 남아서 열정적으로 말한 그 젊은 사원을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한번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평소에 노력하지 않으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놓치기 쉬우니까요. 상사나 선배는 잔소리, 옛날 이야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과 말할 기회가 있으면 선배는 젊은 시절의 무용담이나 자랑을 늘어놓기 쉽다. 진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방법이 없는 탓에 이야기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옛날 얘기는 잘 기억나는데 최근에 한 말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미 말했다는 것을 깜빡 잊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할 때가 많아요. 누구나 처음 들었을 때는 흥미를 갖겠죠.
하지만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상대는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을 거예요. 나 역시도 누가 물어보지 않는 한 쓸데없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가끔은 나도 모르게 주절거리지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만약에 오래된 실패담을 말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패해서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실패는 했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보완해서 성공했는지까지 말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실패는 잘못이 아니지만 빈번히 실패담을 늘어놓다가는 내가 실패에 묻어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실패에서도 무언가를 배운 사람이라는 걸 꼭 보여주세요. 회사 안팎의 브레인을 구축한다. 나는 유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유행이에요. 고급 브랜드 샤넬의 창설자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녀에게 탁월한 재능이 있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활동력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지 못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안팎의 인맥으로 얻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성장하는 회사원의 공통점은 뛰어난 소통 능력과 회사 안팎의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수한 정치가와 경영자가 늘 곁에 훌륭한 책사를 두는 것처럼 회사 안팎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는 우리 주변에 능력 있는 다수의 책사를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필히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어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행동해야 해요. 이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대략 4가지예요. 1. 욕하지 않는다. 2. 약속을 지킨다. 3.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뻐한다. 4. 남을 돕는다. 1. 자주 욕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가요? 험담을 하면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모처럼 생긴 운도 달아납니다. 2.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늘 지각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어요.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를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또한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지요. 3.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세요.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가 자신보다 좋은 실적을 올리면 솔직히 기뻐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감정을 넘어서는 것은 상상도 못할 즐거움과 만족감을 가져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성공인 것처럼 진심으로 축하하세요. 4. 마지막으로 곤란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해요. 이 마음을 늘 마음에 간직하세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지니고 생활하다 보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생각지도 않는 도움을 여러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어요. 이 4가지의 공통점은 스스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향기가 나면 꽃과 나비는 자연히 모여들게 된다지요. 험담하면 운이 달아난다. 누누이 말한 것 같은데요. 나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상을 밝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실패하더라도
내일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다 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는 실패를 기다렸다는 듯이 열심히 해도 어차피 안 돼, 내일도 힘들겠지로 향하게 해요. 원래 성공할 일도 실패할 것 같은 기분을 만들어요. 우리는 미안합니다를 고맙습니다로 바꿔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기로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한층 더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대인관계에서 최대한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으며 당연히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장단점이 있다면 최대한 상대방의 장점에 주목하세요.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로 이어질 거예요. 단점은 단점으로 반면교사를 삼자 잊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할 때는 얼굴을 마주보며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동료와 사소한 대화를 나누며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을 보면 늘 힐링이 돼요 라고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 말이 간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전해진다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해질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을 좋게 생각하던데 라고 말이죠. 이런 것을 뒤에서 칭찬하기라고 해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험담하며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뒤에서 칭찬하는 것은 좀 귀엽지 않나요? 무사태평에서 일에서는 늘 마감 기한에 겨우 마치고 동료와 협조가 안 되는 데다 정서까지 엉망이다. 이런 단점에만 주목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험담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험담을 해야겠다면 험담을 하면 운이 달아난다는 각오로 험담하세요. 단점에서 배우는 자세도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태평에도 바쁠 때 그 웃는 얼굴을 보면 힐링이 된다는 등 단점도 장점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의 장점은 키우고 단점을 장점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음처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업무 속도가 느리다. 착실해서 일을 꼼꼼하게 한다. 걱정이 많다. 신중하다. 실증을 잘 느낀다. 호기심이 왕성하다. 이런 식으로 단점에 숨어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이끌어내서 장점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내가 잘하는 일을 소문낸다. 어떤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그릴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중에는 이렇다 할 꿈, 확실한 비전이 없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자, 꿈과 비전을 명확하게 아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목표를 마음 한구석에 고이 품고 있다면 귀 기울이세요. 새로운 일에 흥미를 느껴서 좀 더 자세히 경험하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면 우선 반은 성공입니다. 그 호기심이 촉매가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꿈과 비전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요. 자, 그러면 호기심은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별거 없습니다. 책을 읽거나 미술 전시회나 콘서트를 통해 이 술을 체험하세요.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산에 올라 대자연을 느껴보세요. 그저 평소와 조금 다른 환경에서
오감을 자극시키세요. 금세 호기심이 마구마구 솟아날 거예요. 꿈과 비전을 갖고 기회를 얻으려면 내가 잘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한때 우리 회사 영업부에 IT에 능통한 젊은 사원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 IT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가 글쎄 영업부에서 상품기획부로 부서를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서를 바꾸고 나서 그 친구가 거래처와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상품 개발에 유용한 시스템을 편성했어요. 완전히 대활약을 펼쳐서 회사에 크게 공헌했답니다. 아직까지도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일을 소문내는 것은 내게도 회사에게도 두루두루 참 좋은 일이구나 라고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내가 잘하는 일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재능이 있는데도 섞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죠. 알다시피 취업 활동을 할 때는 자기소개에 내 능력을 꼼꼼히 기록하잖아요. 그러다가도 일단 취직이 되면 싹 돌변해서 누가 알아볼까 조용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내가 잘하는 일은 소문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단순한 자기 자랑으로 끝내지 말고 그 잘하는 기술을 통해 어떻게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지도 살짝 고민하면 좋겠죠. 바로 인정하면 성공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감점을 받습니다. 잘한 것에 가점을 주는 건 좋은데 못했다고 감점을 주는 건 사실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런 감점 제도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하고 도전 앞에서 주저하게 만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개인은 물론 사회의 그 어떤 구성원도 성장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며 실패야말로 도약할 기회라고 누누이 말하면서 실패는 감점이다라면 너무 하잖아요. 더 두려운 것은 실패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거예요.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일이든 도전하면 실패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없었던 일로 치고 숨기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실패는 화재와 같습니다. 숨길수록 개인이나 회사에 더 큰 손해를 안기게 되는 거죠. 소화기를 사용해서 빨리 불을 끄면 그만인데 그걸 방치해서 더 큰 불로 퍼뜨리고 싶은가요? 실패를 은폐해서 몰래 처리하는 행동은 큰 잘못입니다. 격리 업무를 50년 정도 담당하면서 다행히도 금전면에서는 큰 실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관련된 업무에서 실수를 숨기게 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손해를 입히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입니다. 나는 크든 작든 실수나 실패를 하면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만회할 수 없는 실수라도 보고를 통해 서둘러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통은 초기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팀이 주는 장점이죠. 후배가 성장하는 환경을 만든다.
주변에서 간혹 부하 직원에게 미움을 사고 싶지 않아서 비율을 맞추는 상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런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호감을 얻을까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회사는 동호회가 아니라 일에 성과가 요구되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부하 직원은 상사가 자기 강점과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끌어주며 성장하게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상사는 부하 직원의 개성과 능력, 선호를 파악하고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나는 과장이 된 다음에 이 점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어요. 10인 10색이라는 말도 있듯 부하 직원이 10명 있으면 저마다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가치관이나 하고 싶은 일도 잘하는 일도 모두 다 달랐어요. 저마다의 개성을 파악한 후 가능성을 끌어내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면 조직 전체의 성과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부하 직원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점에 고민하는지 알아야 기량을 마음껏 펼칠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무슨 일이건 잘 보고하지 않는다면 과연 지금 소통이 잘 되는 환경인지 자문해 보세요. 부하 직원의 눈치를 살피며 비율을 맞추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담하고픈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죠. 무슨 말이든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함께 모색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지만 부하 직원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이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스펙을 쌓아보면 어때요? 그러면 저번 프로젝트 같은 일에서 두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 부하 직원이 기량을 뽐내고 싶었지만 그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아쉬워했던 걸 기억해서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만 다가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언니, 오빠, 형, 누나는 아니니까요. 너무 허물이 없이 지내다가 원망을 듣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업무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공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감이 늦었거나 업무의 질이 떨어져서 후공정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클레임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상사가 그냥 다음부터 열심히 하자라고 뭉뚱그리면서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상사로서 너무 안이한 대처로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일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상사가 그런다면 어떻겠어요? 적어도 일을 왜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렇다고 잘못한 점은 물고 늘어지며 질책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물론 잘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그리고 부서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세요. 좋은 점만 바라본다. 상사가 되면 부하 직원을 평가하기가 매우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나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요. 쿵짝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마음이 잘 안 통하면 다가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회사 일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업무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하 직원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같은 부서 안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떤 한 직원이 낮은 평가를 받는다면 의욕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겠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인지라 특정 인물에 관심이 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냥 마음으로 그쳐야지 업무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큰일 나요. 다행히도 우리 회사에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 평가 프로그램을 일찍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출이나 수주 건수 등을 수치로 만들 수 있는 정량적 평가를 더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일하는지처럼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성적 평가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답니다. 평가하는 상사나 평가받는 부하 직원 모두 납득 가능한 평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평소 업무에서도 차별 대우 없이 부하 직원을 대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더 호감이 가는 직원이 있겠지만 그냥 그 호감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세상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산답니다. 물론 업무에 문제가 될 정도로 좋지 않은 점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겠지요. 직원 저마다의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 잊지 마세요. 대인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감정적인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요. 하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가만히 찾아보면 좋아질 수 있는 면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태 살아보니 그래요. 100% 결점만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싫은 모습 안에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기다리고 있어요. 더구나 회사에서는 더 주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의 싫은 점만 신경 쓰면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나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감정은 과감하게 묶어놓을 수 있답니다. 좋아하는 점에 주목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믿어보세요. 백세에는 수필가가 되리라. 내 나이가 92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몇 살까지 일하려는 걸까라고 말이죠. 지금은 10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고맙게도 회사에서도 100세까지 현역으로 열심히 일해달라고 했지요. 회사에서 필요로 한다니 일하는 보람도 있고 고맙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원래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갖췄기에 100세까지 일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90살에 기네스 세계 기록을 인정받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정신을 차려보니 100세까지 앞으로 8년밖에 남지 않았네요. 앞으로 8년 정도는 일할 수 있을 거라 낙관하고 있지요. 좋아하는 올림픽도 더 보고 싶고요.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도 잘할 수 있다는 내 철학에 따라 남은 시간도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껏 그랬듯 1년을 목표로 하고 또 다가올 1년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목표를 내년 기네스 세계기록 경신으로 잡았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100세까지 현역으로 일하겠다는 최종 목표에 다가가리라 믿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아침에 천천히 왔다가 빨리 퇴근하라고 말해요. 나를 배려해서 근무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죠. 부서 동료들도 도와줘서 업무량이 많이 줄었고요.
그래도 아직은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휴일에는 여동생과 함께 장을 보러 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토요일에는 총무부원이 아무도 없어서 곤란할 것 같으면 자진해서 회사에 나가고 있어요. 여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언니는 정말로 회사를 좋아하는구나 라며 반쯤 질려하지요. 백세에 퇴직하고 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수필을 써 보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나름 문학소녀였어요. 어머니가 읽던 잡지를 읽으며 그 글을 흉내내서 장문 숙제로 제출한 적도 있어요. 한데 혼이 났어요. 아이가 쓰지 않는 어른스러운 말을 사용한 탓에 선생님은 베끼면 안 된다며 혼쭐을 낸 거죠. 부모님도 문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는 문학 전집이 갖추어져 있었고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서 즐겨 읽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작을 쓸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을 그만두고 자유시간이 늘어나면 수필은 한번 꼭 써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 집안의 기둥이 되느라 못 이룬 꿈을 꼭 이루어 보고 싶어요. 소녀 시절에 학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야스코는 머릿속에서 문장을 잘 조합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서투르구나. 그래서 수필을 쓸 때 나는 다양한 곳에 가서 아직 본 적이 없는 경치를 보고 체험하지 못한 일을 많이 겪고 싶어요.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나답게 글러써 보고 싶어요. 줄곧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행동 범위가 의외로 좁아서 시야가 좁은 점이 결점이라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선생님의 조언을 생각하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글로 쓰는 공부를 하고 싶어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